지금 시각 7시 20분입니다. KBS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목요일은 평소 찬반 토론의 형식을 벗어나서 여러분의 전문가들 모시고 특정 이슈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법, 시각 교차시켜보는 시간을 갖죠. 이름하여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 일부에서는 출연자 중 한 분이 골라주신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 8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었었습니다. 매년 3월 첫 주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 그리고 여성의 인권에 대한 담론이 펼쳐지고 주목받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묻혀버리면서 세계 여성의 날이 다른 해와 달리 좀 조용히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출연자의 픽은 세계 여성의 날과 강주룡이라는 주제로 며칠 좀 지났지만 112번째 맞는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와 한국 여성 인권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여성 인권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출연자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생각 나눠보겠습니다. 다른 한편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해서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 선언을 주저하던 세계보건기구가 환자 수 12만 명을 앞두고 결국 팬데믹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도쿄올림픽이 과연 안전 개최가 가능한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때 WHO의 팬데믹 선언까지 오면서 과연 7월 말에 도쿄올림픽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점점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작진의 픽은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2020 도쿄올림픽 운명은 이라는 주제로 일본 전문가 모시고 아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도쿄올림픽에 대한 일본 내 여론 그리고 향후 한일 관계까지 두루두루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 누르시고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의견과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경제는 좌도 우도 없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입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이죠. 문화비평가 이태광 경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과학자 이종필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규정을 거부한다. 한국 여성 변호사의 손정혜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자, 이렇게 경제 전문가, 법률 전문가, 문화비평가 그리고 물리학자까지 각기 다른 전공, 개성, 지식 등을 지니신 네 분의 출연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 오늘도 호기심과 기대 한가득 품고 출연자의 픽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예. 오늘 이 주제 이태광 교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요. 저는 자가격리되어 계셨나 싶을 정도로 한동안 오래 못 뵀어요. 외국에 나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랜만에 오시면서 또 부담까지 지고 오셨습니다. 네. 왜 이 주제를 선택해 주셨나요? 사실 3월 8일이 여성의 날이었는데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그냥 여성의 날이 아니라 세계에서 정한 여성의 날이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이제 좀 조용하게 지나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좀 언급을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3월 8일 날 여성의 날에 한국에서 한국만의 이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여성의 당이라는 어쨌든 타이틀을 단 당이 창당이 됐어요. 많은 분이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여성의 당은 과거에도 이제 영국에서 한번 이제 창당을 하다가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죠. 과연 이제 성공할지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요. 예. 사실 세계 여성의 날 그럼 생소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제정된 지가 벌써 110년 전이고요. 뉴욕에 가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재봉틀 상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서울로 치면 청계천 이제 그렇죠. 예. 예. 지금은 동대문 상가가 예. 과거에 있던 이제 그 지역 같은 섬유 공업이 굉장히 예. 발달했던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대부분의 이제 또 미국이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처럼. 그래 그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권리를 일으킨 거죠.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게 바로 이제 1908년 3월 8일이었고 그 날을 기념해서 상당히 이제 그 계속 이제 이 여성의 날을 제정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미국이 상당히 흥미로운 게 이런 세계 여성의 날도 그렇지만 뭐 우리가 아는 노동절 같은 경우도 미국 노동자들이 다 사실 만든 예, 그렇죠. 날이고요. 기념 날이고. 그래서 이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그런 여공들이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일으켰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사실 유럽 같은 경우도 여성 노동자들이 사회 진출해 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예. 잘 없었어요. 대부분 여성들은 근대가 시작되면은 이제 집안에서 가정을 돌보고 남성들이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런 구조였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식민지 경영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한국도 예. 바로 그런 예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일제 식민지 시절부터 이미 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일제 탄압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념이 되지 않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서 1985년도에 다시 이제 복권이 된 것이고 그때부터 1991년인가 그때 이제 한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기념하게 됐죠. 예. 그래서 말씀처럼 이제 이게 여성의 날이기도 하지만 노동자의 또 날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의 노동자들이죠. 어떤 출발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복합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상징이 이제 빵과 장미라고 해요. 그 네. 배경이 어떤 거죠? 일단 이제 빵은 뭐 당연히 우리 그냥 밥, 쌀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 먹을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뜻하는 것이죠. 그 장미는 뭐냐 그러면 장미는 사실은 이제 약간 기독교에서는 신앙을 뜻합니다. 신앙. 근데 하얀 장미가 이제 기독교적 종교적 신앙을 뜻하고 순결한 신앙 빨간 장미는 예. 이제 세속적 이제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 장미를 뜻하는 신념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빨간 장미가 뜻하는 것은 이상이죠. 이상을 뜻하고 그런 정치적 이상과 이제 빵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생존의 조건들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을 기념해서 빵과 장미가 그 상징이 된 것이고 한국에서는 이제 빵은 이제 뭐 주시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예, 예. 장미를 선사하는 그런 예. 풍습이 좀 있죠. 생겼죠. 최근에. 그 노회찬 의원하고도 관련이 그렇죠. 있으신 노회찬 거죠? 의원이 여성의 날에 이제 사실 또 의미를 모르고 받으신 분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장미를 선물을 하는 예. 그런 기념 행사를 많이 하셨죠. 혼자서 이제 예. 하셨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본인이 뭐 내가 여성의 날을 기념하니까 이거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나중에 미담이 알려진 거죠. 예. 그 여성 의원들이 이제 노회찬 의원이 이런 그 행사를 했다. 이제 혼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알리면서 이제 미담이 된 것이고 예. 사실 좀 주변에 보시면은 젊은 커플들 사이에서 이렇게 여성의 날에 장미를 선물하는 또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개념 있는 남자친구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굳이 집송이 이런 건 아니라고 굳이 해도. 근데 이제 남성이 반드시 여성에게 예. 장미를 주는 건 아니에요. 예, 예. 같은 여성들끼리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문화가 생기면 좋겠죠. 예, 이게 이제 교수님 한번 예. 줘보신 기억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장미는 약간 좀 다르잖아요. 백만송이. 백만송이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예. 이게 또 뭐 영국 노동당 또 그 상징이 빨간 장미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념적인 것하고도 연결된 그런 이미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손정희 변호사님 이게 우리나라 여성의 날이 또 별개로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9월 1일 여권 통문의 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정 기념일이 3월 8일과 9월 2일 두 개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토종 여성의 날 어떻게 보면 지금 설명해 주신 미국에서의 발생한 노동운동보다 한 20년을 앞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선언 건리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한국 여성운동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독립신문의 일면에 이런 여권 통문이 게재되면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는데 이 여권 통문 같은 경우는 서울 북촌의 이제 양반가들 예. 부인들이 실제로 여성의 교육권이나 경제
교육권, 뭐 정치적 참여권 이런 것들을 주창하면서 고종황제에게 여학교 설립을 상소하는 문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최초의 근대적인 어떤 학교가 설립하거나 단체가 설립하거나 이게 선언문에서 끝이지 않고 실천적인 행동까지 이어진 것에 역사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호소문, 이 상소문 써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뭐 짧게 말씀드리면 한심한 일이다. 이목구비와 사지오간이 육체의 남녀가 다름이 있는가. 어찌하여 병신처럼 사나이가 벌어주는 것만 앉아서 먹고 평생을 깊은 집에 있으면서 남의 제어만 받으리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회적 참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약하는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슬프도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사나이가 힘으로 여편네를 압제하려고 한갓 옛말을 빙자하여 여자는 안에서 이제 바깥 일을 말하지 말고 오로지 술과 밥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 이런 인식이 현재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아직도 있죠. 이게 지금 한 110년 전 일이죠. 120-30년 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100년 전에 굉장히 진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여성들의 어떤 교육권을 주장하는 우리 여성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 통문 선언문에 나오는 것은 옛 풍속을 모두 폐지하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같이 여학교를 설립하자. 교육이 근간이다. 지금 여학교를 설치하자. 이런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어서 선대에 이제 이 여성에 대한 교육권,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선 교육이 기초가 돼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선언한 여권 통문이 우리나라로선 최초의 여성 권리 선언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세계 여성의 날보다도 20년이나 앞섰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제 또 자부심을 느낄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묘한 느낌이 있는 게 한편으로는 여성운동의 원래 1세대적인 출발이 부르주아 여성운동이라고 해서 결국 중상류층이 주동하는 운동하고 유사한 형태인데 세계 여성의 날은 또 이제 여성 노동자가 또 이제 나왔던 거라서 약간 그러니까 따라 보여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노동자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지금 최근에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이제 뭐 프리터라 이런 분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19세기 노동자들의 지위는 우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임금도 굉장히 많았고 칼막스 같은 사람이 이제 노동자가 단결해서 이제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노동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자가 아니죠. 굉장히 파워풀한 노동자들이고 대부분 숙련공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진짜 파업을 하면은 이제 진짜 세상이 정지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동자들, 여성 노동자들이 대부분 다 이제 재봉틀. 지금은 재봉틀 그러면 굉장히 조금 원시적으로 보이는 기계겠지만 그 당시 최첨단 기계였고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컴퓨터 숙련공들이 파업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고 아까 손 변호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있던 그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드문 사례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뭐 사실 이 기록으로는 부르주아 여성이라 돼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양반집 자제들이잖아요. 뭐 사실 사회적 지위로 부르주아로 보기 굉장히 어렵죠. 그분들 재산을 갖고 있었을 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재산권은 남성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양성평등 사상 이런 게 생겼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사례에서 보시듯이 이미 내재화돼 있었어요. 한국 사회는. 그리고 특히 동학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내세운 구호가 바로 남녀 평등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이미 한국에서 근대에 대한 어떤 열망 속에 내재되어 있었고 그게 참정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해방이 되면서 여성 참정권이 주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이런 걸 보면은 일제시대부터 이미 면면에 이어진 여성운동 덕분에 여성 참정권이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이렇게 그 재노회에서 논의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저희 서양처럼 그죠? 1910년대나 20년대나 와가지고 참정권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죠. 그렇죠. 우리가 참정권이 또 상당히 일찍 상당히 해방과 동시에 생겼죠. 그럼 이인철 수사님 같은 경우에 이런 여성의 날, 세계 여성의 날 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국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좀 일찍 좀 시작된 자각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좀 느끼시나요? 글쎄 외국에서 이제 한 100년 전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일을 하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건 이 전후가 대부분이었지만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에 서구에서는 이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자들의 어떤 단순 조립이든 아니면 뭐 재봉틀을 뭐 만지든 이런 데 이제 투입이 돼서 당시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위가 있고 자기가 이제 직업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레벨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 차별 문제는 늘 존재했었던 거고 그 때문에 아까 뭐 빵과 이제 장미가 등장했었던 거고 이런 데한
사실 그 당시에도 노동 환경이 열악했거나 임금 구조가 좀 뒤틀렸거나 남녀 격차가 분명히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시발점이 돼서 우리는 굉장히 늦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전후에 이제 빠른 복구를 위해서 정말로 이제 그때는 남녀 모두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투입됐던 우리도 있잖아요. 신발 공장부터 시작을 해서 구로공단부터 네. 그 당시는 차이가 굉장히 심했어요. 굉장히 있는 그 굉장히 이제 고급 노동자들은 뭐 공무원이든 아니면 이제 전문직이든 할 수 있었지만 정말로 나는 우리 집안을 이끌어야 하는 네. 그리고 누군가 이제 형님이나 아니면 이제 오빠를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좀 암묵적으로 희생하는 게 대부분 이제 큰 누나 네. 그리고 막내 누나 뭐 이런 이제 여성 쪽에 이제 굉장히 가게 전체를 좀 맡기는 그런 거여서 지금 외국과는 좀 다른 문화죠. 외국은 사실은 자기가 벌고 자기가 이제 다 해결하는 거지만 우리는 집안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그 목표 때문에 굉장히 저임금이 많은 노동 분야에서 이제 여성분들의 이제 희생이 좀 있었던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성 인권적인 측면에서 노동 측면적인 측면에서는 되돌아볼 기회도 많이 없었고 사실 여기서 이제 언급했던 1900이 아마 한계를 문학상 수상자의 이제 주인공을 모델로 한 예. 이분도 아마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최초에 이제 고공농성을 하면서 그 당시에 여성의 어떤 임금 불합리한 임금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항거했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지금 찾아보고 알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아마 이제 세상은 빠르게 좋아지고 있지만 암묵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제 이 굉장히 전문직이라든가 고위 간부라든가 이게 굉장히 비율이 좀 편협하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자기 반성은 하고 있지만 정말 여성 인권의 근본으로 들어가서 어디가 처음 시발점이었고 그게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방금도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이렇게 고공농성 투쟁을 했던 이제 강주룡이라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을밀대하고 연결해가지고 맨날 이제 냉면하고 해서 연결시켜서 이 기억은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정작 이렇게 내가 이분이 누구였더라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공녀 그 당시 신문에 보도가 되길 최공녀 강주룡이라고 보도가 됐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상당히 제가 볼 때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닌가 싶어요. 고공농성을 그러니까요.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성전 이런 건 있었지만 예전에 전쟁통에 그거 올라가서 이렇게 고공농성을 한 경우는 전통으로 한국 분들이 이렇게 보면 고공농성을 많이 하시는데 이유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어쨌든 올라가서 을밀대에서 고공농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평양에.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 당시 많은 분들의 이제 호응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심지어는 잡지사에서 이제 인터뷰도 해요. 불러다가. 또 이 강주룡 씨가 또 보면 성격이 굉장히 담대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제시대 그 여성 상관을 깨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연하 남편이 있는데 내 남편이 너무 귀엽다라고 이야기한다든가 예.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단순하게 우리가 한국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에 와서 본다면 오히려 그때에 비해서 더 조망을 받지 않고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런 화려한 역사들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일제시대 하면은 사실 그냥 무조건 다 억압당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암흑기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이런 노동운동이라든가 여성 인권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또 사상적으로도 되게 이제 그렇죠. 많았던 그런 시대잖아요. 이종필 교수님은 이런 사건이나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대학 때 좀 아셨었나요? 아니, 저도 그 이번 기회에 처음 알게 돼서 예. 참 놀랍고 아우 내가 되게 무식하구나. 참 우리 훌륭한 역사를 좀 많이 알아야겠다.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요. 특히 이제 노동 해방, 여성 해방 이걸 이제 같이 이제 네. 주장을 한 게 저도 이제 대학 때 뭐 학생 운동하면서 자주 들었던 네. 건데 이게 굉장히 역사가 길구나. 그 시절에 제가 이제 얼핏 배우기로는 뭐 일제시대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좀 사회주의 계열의 그 독립운동이 또 굉장히 또 이제 활발했었잖아요. 활발했고 인기도 민족주의 있었고. 계열 못지않게 활발했었고 특히 그 노동자 신분이었던 분들에게는 훨씬 더 어필하는 면이 많았고 그것이 그 여성 문제와 그렇게 결합이 돼서 굉장히 참 적극적으로 야, 이런 훌륭한 일들로 했었구나라고 이거를 좀 우리가 지금 이게 소설의 어떤 그 소재가 돼가지고 네. 좀 알려졌는데 좀 이런 사례들 좀 이번 계기로 좀 많이 발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과학 역사를 보면은
그 여자라는 이유로 억압받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업적도 다 놓치고 노벨상 줘야 되는데 안 준 경우도 많고 무슨 남자가 발견하면 남자 이름 법칙을 붙여줘요. 네. 여자가 발견하면 그런 거 안 붙여줘요. 근데 이게 뭐 노벨상 수상했던 뭐 20세기 초반 그 전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이제 작년에 왜 그 블랙홀 그림자 찍은 이제 그 업적이 굉장히 이제 화제였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했던 그 대학원 학생이 있어요. 여자분이 이제 영상 이미지 처리 전문가인데 이분이 그 알고리즘 만든 게 엄청나게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음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일도 없는데 사실은 그 프로그램 백인 남자가 다 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아니 여자는 6% 일하고 100%다 가져가는 이게 그 서구 사회에서 지금도 이게 21세기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참 과학 분야는 가장 이게 좀 공평하고 평등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은 뭐 동서를 막론하고 고금을 막론하고 아직까지 좀 이런 불평등이 있다는 게 좀 이런 걸 좀 저는 좀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요즘 이제 분위기를 보면 확실히 이제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 사이에서는 사실은 젊은 남성도 역차별 문제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근데 나이 든 남성들은 아예 정말 그냥 남성주의자거나 아니면은 되게 뭐랄까 이렇게 좀 미안해하는 여성주의자 정도를 차지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세대별로도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이 지금 이제 보면 당사자신 거잖아요. 이 안에서 유일한 당사자인데 젊은 여성으로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충분한 격차와 차별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지표상으로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매번 이제 OECD 평균 최하위로 나오는 게 이제 여성 임금 격차 문제, 그리고 유리천장 문제, 여성 임원 비율 가장 낮은 나라 최하위권. 여기는 여전히 지금 몇 년째 이것을 높이려고 하지만 지수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 격차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4.1% 정도가 1위인 거죠. 부정적인 것으로 1위를 하고 있는 OECD 안에서?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그냥 주변만 보더라도 우리 같이 들어온 동기 남자보다 여자가 임금이 더 낮거나 승진이 떨어지거나 또 유독 여성들이 비정규직이라든가 계약직이 굉장히 많고 경력 단절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동해방이라든가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여성 평등을 주창하고 참정권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평등은 이루어왔다고 본다면 내밀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활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평등이 실현되는가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에서 최하위 중에 또 대표적인 분야가 의사결정 분야예요. 어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성차별을 지수로 나눌 때 성평등 지수에서 의사결정. 그러니까 상위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남성이라는 것은 사회 구조가 법률이든 뭐든 다 형식적인 평등은 구현해 놨지만 내부에서 세밀하게 들어갔을 때는 결국 최종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남성 우월적인 어떤 문화에 익숙하신 사람들이 하다 보면 법과 실상이 좀 따로따로 가는 현실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적해 주셨으니까 뭐 다른 분들도 혹시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이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는 여러 가지 입법적이나 사법적인 측면에서 여성 대상 그 범죄에 대한 물론 많이 개선됐지만 미투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이제 그런 좀 문화적인 것을 반영한 사법적인 태도들이 있다고 봐요. 그게 바로 여성 상대 대상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 사실 여성들이 가장 불만인 부분들이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한국의 레디컬 페미니즘이니 뭐 이런 말들도 있지만 사실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 사법적인 어떤 그런 개선을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거라 보고 왜 이번에 N번방 사건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취재해가지고 지금 드러났는데 사실 그런 문화가 바람직한 문화는 절대 아니죠. 한국에서 사실 척결돼야 될 문화들이고 그런 문화들을 보고 있으면 대부분 남성들의 문화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다 건강하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저는 여러 가지 법리적 해석들이 충돌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여성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다루는 그런 입법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보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성의 당 같은 당들이 나온다는 자체도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다 봐요. 왜냐하면 사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기구에 여성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길을 만드는 게
뭐 반드시 이제 뭐 여성의 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실제로 여성해당 문제도 두 번이라도 언급을 하셨으니까 그 뭐 성공하기는 사실 쉽지는 분명히 않겠으나 어떤 의미를 느끼세요? 다른 분들은? 저는 이번에 특히 이제 선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네. 소수 정당이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의회 진출할 가능성이 많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뭐 녹색당이나 환경 관련된 정당 네. 그리고 이제 소수의 이제 지금까지 많이 대변되지 못했던 분명히 우리 사회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여성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논의는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이게 어디서 정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뭔가 문제 제기가 되고 뭐 사회를 좀 바꾸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모아지고 이제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우리 논의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비해서는 그래서 여성의 당이 만들어진 게 그게 뭐 누가 어떻게 만들었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이런 정치 세력들이 하나씩 생긴다고 하는 자체는 저는 이제 굉장히 바람직하다. 네. 바람직하고 마침 지금 우리 선거 제도도 이런 목소리들을 어쨌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어쨌든 국회에 좀 반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돼서 이분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제야에서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돼 왔었는데 좀 더 이제 이런 제도화된 공간에 진출하면서 정책적인 어떤 이런 현실적인 정책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힘 있는 거대 정당들이 무시를 못 할 거잖아요. 네. 무시를 할 수 없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입법을 한다든지 정책을 세울 때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선거 제도와 맞물려서. 예.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정당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뭐 주로 수권을 지향하는 이제 국민 정당이라고 부르는 되게 넓은 정당뿐이 없는데 사실은 수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가 대변되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네. 작은 어떤 포션들을 가져나가는 건지 이런 정당들의 흐름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이제 트렌드는 뭐냐? 꼭 비례대표에는 간판급 얼굴, 다문화 출신, 그다음에 뭐 학생 운동을 했다거나 20대 젊은 네. 촉망받는 뭐 IT 기술이든 굉장히 유능한 사람,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대 정당에 포함이 돼서 자기네 정당을 알릴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람을 부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그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목소리가 희석이 돼서 전혀 활동하는 게 안 보여요. 네. 정말 다문화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입법을 하고 활동을 하고 정당 내에서 이제 바운드리가 돼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녹색당, 뭐 환경에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여성당만을 주로 해서 여성의 목소리를 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본적인 인프라는 다 돼 있는데 여성 학력, 여성 뭐 대학 진학률 이미 남성을 추월한 지 오래됐지만 그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내가 내 목소리를 내고 내가 이제 유권자들한테 선택을 받아서 내 목소리를 내고 내가 입법하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예. 한 단계 저는 진일보한 거라고 보거든요. 예. 아까 손종희 변호사님께서 이제 의사결정자 그룹이 여전히 이제 남성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입법이나 사법이나 행정, 우리가 흔히 권력이라고 얘기되는 이 영역 안에서의 여성의 당을 포함한 뭔가 이게 개선의 노력, 여지 어떤 것들이 이제 중요할까요? 최근에 그 법률 하나가 본회의 통과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자산 총액이 2조 넘는 상장 기업에서 최소 이사의 여성 한 명을 둬라. 3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딱 한 명만 두면 되는 의무화 법 조항이 있었어요. 예, 예.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유럽 국가들 뭐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 프랑스 이런 데 보시면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성 임원 할당제가 있어요. 예. 최소 20-30%, 30-40%를 이제 의무적으로 두는 조항인 거죠.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주요 의사결정에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성평등 지수나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상장기업에서 그 이사회나 2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는데 한 명 의무적으로 두는 것만 통과가 됐다라는 지점은 굉장히 격차가 크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상장기업 200대 상장사 등기임원 모두 조사했더니
봤더니 여성 비율 2.7%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전히 다른 외국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몇 분의 1, 심각하게는 10분의 1 이상 수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직도 유리차 원장 그리고 수직적 구조에서의 여러 가지 일 배분 문제에서도 받는 차별 이게 굉장히 심각해서 이게 처음에 취직했을 때 여성 비율과 고위직 여성 비율이 현격하게 낮은 문제는 지금 수십 년 동안 고질적으로 우리가 안 되고 있고 예. 법제도화하는 것도 토론은 여성 임원활동제 제가 생각해도 10년 정도 했어요. 제가 방송 시작한 지 10년 됐는데 10년 전에도 여성 임원활동제에 대해서 여성 토론자로 참가했었거든요. 지금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 법제도 딱 한 명 됐습니다. 상장기업 이사에 한 명. 그러니까 뭐 요즘 이제 다양성 주수나 이런 거 넓히려면 이제 특정 선별이 뭐 6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말씀처럼 장식품으로 이제 하나를 놓는 이런 게 아직은 있다는 거죠. 아니 저는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 겪으면서 우리 그 정은경 질본 본부장님 예. 얼마나 잘했게 남자가 해서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너무 그 차별적인 차분한 발언입니다. 리더십. 아니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 뛰어난 여성들이 많은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못 봤을까? 예. 그리고 강경화 외무장관도 사실 마찬가지고 미국이 지금 이제 유럽은 입국 금지 조치를 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더 지금 풀어주려고 예. 하는 이게 외교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새로운 어떤 여성 리더들이 정말 뒤져보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지금 찾아보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예.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사실 보면은 이제 그 사법계 쪽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이제 사실을 보면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게 또 비율이 높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저기 위쪽에 말씀하신 그 위쪽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승진이 안 되거나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판결에서도 거죠. 이렇게 정말 이게 그 아주 좀 예. 옛날 영감님 같은 결정들만 이렇게 특히 이제 그 성범죄 문제나 이런 데서 좀 그런 판결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아니 왜 법조계로 나가는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직까지 이게 고치지 않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고 이거는 좀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우리 그 강주령 우리 그 을밀대 최공녀가 노동해방, 여성해방 얘기했는데 지금 이번에 그 서울에서 지금 집단 그 감염된 데가 콜센터잖아요. 네. 여기 지금 그 민주노총의 그 지회장이 무슨 얘기했냐면은 콜센터는 닭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사실. 예, 열악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옛날 110년 전에 그때 머물르는 얘기가 아니라 21세기 현재 우리의 모습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집단 감염의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빨리 지금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뭐 봅니다. 이런 노동 여건, 그다음에 여성 인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심지어는 감염병 국면에서도 네. 예, 작동할 수 현실의 있다는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 아마 또 청취자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 또 보내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희진 문자 캐스터. 네, 세계 여성의 날과 최공녀 강주룡이란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콩 아이디 오윤재님. 남성의 날은 없는데 여성의 날이 있다는 현실 자체가 여성에 대한 불합리적인 면이 많았다는 방증이겠죠. 각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남성이 우위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더 많이 우먼 파워가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주셨고요. 콩 아이디 카르마 극복님. 영화 히든 피겨스를 보면 흑인 여성분들이 없었으면 우주 탐사 나가서 모두 태양으로 끌려가 녹아버렸을 겁니다. 유튜브로 의견 주신 유성호 청취자분. 여성 사회 참여 문제를 이데올로기로 접근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우리나라가 창조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인 듯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모두가 시민 농객입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번 누르시고 의견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예,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1부 토론을 해봤는데요. 2부를 위해서 이제 자리를 비워주셔야 되는 손종인 변호사님이 또 마침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마디 뭔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여성 운동과 관련해서 성폭력에 대한 반대 운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여성의 활동을 가장 제약하기 위해서 손쉬운 방법이 성폭력, 성희롱이었고 과거에 많은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학생 운동했을 때 성고문 사건들 떠올리시면 여성에 대해서 가장 수치스럽게 활동을 제약하는 게 성폭력의 어떤 가혹행위였는데 그래서 성폭력 법제와 관련해서 많은 이제 개선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처벌 강화 이런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서 여성 인권 운동가는 성폭력 퇴치, 성희롱 퇴치 문제가 이제 결부되어 있다라고 보여서요. 한국 여성 변호사회나 많은 여성 단체들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고 법제도 개선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손정혜 변호사님이 해주실 말씀이 굉장히 많았는데 생각보다 좀 짧게 진행이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마지막 말씀으로 1부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정혜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묻는다, 듣는다, 통한다. KBS 열린 토론.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궁금한 점은요? 그렇다면 함께 토론에 참여하시죠. 유료 문자 샵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듣고 계신 KBS 열린 토론은 매일 밤 1시에 재방송됩니다. 자, 두 번째 지목전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두 번째 주제는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2020 도쿄올림픽의 운명은입니다.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문화비평가 이태광 경희대 교수, 물리학자이신 이종필 건국대 상호교양대 교수, 그리고 오늘 이 주제를 위해서 특별히 모신 호사카 유지 세종대 유지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새롭게 제작진의 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제가 이제 따로 앞에 뭐 무슨 학자 무슨 이렇게 안 붙인 이유는 너무나들 다들 잘 아시는 분이라 그리고 오늘의 주제하고도 너무나도 잘 맞는 분이라서 했는데요. 일단 이게 오늘 또 이 주제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성화체화가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어서이기도 한 건데 그럼 이게 올림픽은 진행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오후 6시 반에 그리스에서 그러니까 체화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 내 3,200km를 도르고 19일쯤에 일본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26일에 일본에서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건이 있었던 후쿠시마의 J 비레이지라는 스포츠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서 일본 내를 도는 성화 참 그것도 대단해요. 분성 재화식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나 오늘 재화식도 무관중으로 진행됐고 앞으로 계속 그리스 내를 도를 때도 거의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아마 자제할 것이고요. 일본에 가도 질범식을 할 때 완전히 무관중으로 하고 뭐 기빈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조정 하거나 그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할 생각이고 그리고 7월 24일이 올림픽 개막식이 아닙니까? 그때까지 또 다시 일본 전체를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도 기름가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을 다 막겠다고 현재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수천 명 이상이 몰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좀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러면 성화가 돌기 시작하면 간다는 얘기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그게 뭔가 분위기를 올려가면서 하는 건데 이게 분위기가 안 오르고 그러다 중간에 만약에 엎어지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IOC라든가 이런 데 입장도 되게 곤란할 거고요. 어떻습니까? 물론
성화 본선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특히 그 WHO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WHO가 어떤 판단으로 더 내릴지 그게 IOC의 결정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지금 그 미국이 아주 강력한 대처에 나서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의 그 입국을 완전히 영국 이외에는 제한시켰습니다. 예. 미국의 영향력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올림픽 예선이 어렵고 올림픽을 사실상 그 본선에 보낼 수가 없다. 예. 예선도 못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되면 그 계속 그 연기라는 그 하나의 선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나 연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그러니까요. 더 있죠. 예, 뭐 11월 설도 뭐 일부 나오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전례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아마 좀 골치 아픈 상태인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지금 이제 우리하고 당장 한일 관계 뭐 여러 번 꼬였습니다만 최근에도 보면 이제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를 이제 급작스레 이제 취해버렸잖아요. 약간은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드는 심지어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 대처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태강 교수님? 사실 무비자 그 한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 얘기는 이미 2018년부터 나왔어요. 예, 그 자체는 아실 겁니다. 그 위안부 문제를 제고하겠다라는 어떤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이미 논의가 되고 있었죠. 사실 저는 코로나 이 19 지금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핑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실질적으로는 이제 일본 측에서 그런 그 조치를 취한 것은 상당히 좀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또 취한 입장은 정치적으로 제가 동의가 되는데 예.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좀 위험을 감수할 그런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많은 그 일본인 학생들이 또 들어왔다가 이번 이 조치 때문에 다시 또 이제 돌아가서 비자를 발급받으러 돌아간다든가 이런 또 여러 가지 또 혼란이 좀 생겼고. 근데 어쨌든 뭐 상호주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런 조치를 한국 입장에는 취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도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한일 관계가 사실 협력해야 될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두 관계가 가장 협력해야 될 관계인데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상당히 좀 곤혹스럽죠. 네, 이게 또 다른 나라들이 이제 한국을 차단하는 건 아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무섭겠다 한다는데 일본도 난리인데 왜 일본이 우리를 차단했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이종규 교수님 이게 방역에 의한 결정이었다 또는 내부의 정치적 결정이었다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 정치적인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제가 이제 뭐 방역이나 의료 쪽은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일본이 지금 노벨 생리의학상을 5명이나 배출한 나라고 그 일본의 그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기타사토 시바사부로라고 이분이 이제 1901년에 제1회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도 된다 이제 이런 분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1885년인가 그때 이제 당시로선 세계 최고였던 그 독일의 그 로베르트 코브라고 하는 분의 연구소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무슨 굉장히 파상풍 연구를 했었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가 그 로베르트 코브가 어떤 분이냐면은 파스텔 그 동시대 파스텔하고 똑같이 세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면역의 원리, 그 다음에 뭐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걸 알고 거기에 대응해서 뭔가 과학적인 방어 체계를 수립해 나가는 그 시점에 유럽의 본고장 가서 제대로 배우신 분이고 이분이 일본 가가지고 또 연구소 세우시고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감염병에 대한 어떤 대처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 수준도 상당히 높고 뭐 의료 수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지금 조치들은 그런 엄청난 역사에 비해 봤을 때 진짜 납득이 안 된다 일단. 이게 그 지금 분명히 전문가들 많을 텐데 과학자들 많을 텐데 이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당장 지금 취한 조치들 보면 아니 그러면 왜 우리만 먹고 이탈리아는 안 먹냐지 이런 반론이 가능하죠. 그냥 이거 과학의 문제를 따라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비자를 한국인의 비자를 금지하는 것이 지금 당장 방역에 무슨 직접적인 어떤 그게 효과가 있는지. 유입을 차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역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가는 사람들을
일본에서 그 효과적으로 어떤 동선을 확보를 하고 어떤 방역 시스템 체계 안에서 이게 지금 관리가 되느냐, 케어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일본 내진 방역 시스템이 있는지조차 의문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면은 우리 국민이 위험에 빠질지도 모르는, 좀 심하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갖춰져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갖춰져 있지 않고 일본 내 전문가들도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좀 답답하죠. 일본이 왜 저럴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아리송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걸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던 일본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뭘 알았을까 싶긴 했는데 어쨌든 시스템의 일본, 뭐 기술의 일본 이런 식의 이미지들이 있었잖아요. 또 전문가들의 일본. 이게 아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회의 문제인 겁니까? 아베의 문제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베 총리가 이번에 왜 그 특히 중국하고 한국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했는가라는 그 국회에서의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했다. 그러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거는 방역을 중심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의사 결정 시스템에 굉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결정했는지도 모르는 내용을 그 전문가 회의라든가 대책본부에서 그냥 동보하듯이 해가지고 결정시킨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관료들에게 동보가 되어가지고 관료들은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우왕좌왕해가지고 여러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그 의사 결정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라는 것을 여러 매체가 보도하기는 했습니다. 그거는 내부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말하자면 비선 실세라고 볼 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일본에서도. 근데 그 사람들은 극우파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일본 회의 같은 일본 회의 혹은 일본 회의하고 아주 가까운 문화인들 있습니다. 아주 극우 문화인들. 네, 그 사람들은 계속 왜 중국을 막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쪽에서 갑작스럽게 감염자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는 거기에 한국을 키워놓고 한국 중국을 막지 않으면 아베 정권을 지지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아베 총리를 압박해 왔습니다. 오히려 지지층 핵심적인 지지층이니까 그 사람들 봐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아베 총리는 그 핵심적인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켜서 떨어지는 36점 정도 프로까지 떨어진 그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상대 위기 의식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천치적인 그러니까 반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 즉각 대응한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보면 원래 사실 아베 정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언론 보도 통제가 상당히 심한 거였는데 최근에 약간 언론 보도들이 약간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느낌 같은 게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각하고의 어떤 아베하고의 약간 척을 지는 분위기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여론의 동향은 어떤가요? 올림픽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그릇선에 대한 방역 문제라든가 일단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는 아베 정권을 보수 언론의 대표인 산케신문마저도 계속 비판해 왔습니다. 오히려 크로다 기자라고 여기 계속 지금도 여기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도 한국을 아주 칭찬해가지고 아베 정권의 대책은 정말 안 됐다라고 해서 그분의 영향이 또 있었던 그 관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일제히 아베 정권의 코로나 대책을 지상파를 중심으로도 그렇고 메이저 언론을 중심으로도 상당히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베의 응원단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반대 그룹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해외 언론에서도 아베는 어디 있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싹 빠져버렸다 뒤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올림픽 문제도 있고 해서요. 이제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고
결집시켜야 되고요. 그 지지층을. 그래서 26일부터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베 총리가. 예. 그리고 어떤 결정 아까도 좀 이야기했지만 뭐 결정을 어디서 했는지를 모르는 곳을 갔다가 발표하니까 뭐 스가 간반 장관도 놀래가지고 그 예를 들면 초중 고등학교 휴교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지금 들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발표하면서 알았다라는 이야기라든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핵심 정책 관료들도 모르고 어디선가 들어온 걸 가지고 그냥 결정해 버렸는데 거기에서 기존의 치어리더였던 언론들조차도 이제 도등을 돌리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진짜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된다. 외려. 그렇게 갔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코로나19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올림픽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비자 이제 중단 문제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아까 이태강 교수님 지적하신 이제 경제 문제, 한인 간의 경제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윤희철 소장님 좀 전망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베의 이제 우상향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렇게 양국 간 상호 이제 입국 제한 조치 이외에도 보니까 한국인 학생이 이제 일본의 수의대에 어플라이를 했겠죠. 지원을 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필기 시험 1등인데도 불구하고 면접 점수를 0점 처리해서 한국인을 전부 다 제외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초중 고등학교에 마스크를 배부하는데 조선인 학교는 또 완전히 또 앙따시켜서 제외하고 준다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앙금이 계속 남아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할 당시에 유보하는 조건으로 서로 고위급 회담에 어떤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사실 일본도 타격이지만 우리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본 유학 가야 되잖아요. 학기 시작하면 가야 되는데 14일간 보름간 격리하게 되면 거의 가지 못하고 있고요. 실제로 김포공항을 이용해서 가는 팬은 지금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김포공항 지금 롯데면세점은 오늘부터 아예 문을 닫았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도 심각한데 만에 하나 일본이 지금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을 선언을 했어요. 물론 뭐 그리스에서 성화봉송은 시작이 됐지만 이게 지금 과거와 비교해 보면 지금 확산 속도를 보게 되면 오늘 날짜 기준 119개 국가예요. 과거에 사스 메르스는 20여 개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서 전염된 건지 그 지역사회에서 감염돼서 다시 우리나라에 오는 건지 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에 하나 지금 도쿄올림픽이 지금 뭐 연기가 된다면 이거는 매출이 이연되는 거니까 뭐 타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나마 좀 덜하겠지만 이게 만약 취소가 된다면 엄청납니다.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홍보를 해놨고요. 인프라를 깔아놨고요. 전부 외국 손님 맞기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다 없어진다는 무의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니코증권의 이 통계를 좀 보게 되면 지금 도쿄올림픽이 취소가 된다. 올림픽은 한 1, 2주 있다 패럴림픽까지 같이 있으니까 이게 7월 말 8월 있는 거니까 최소 한 7조 8천억 원, 약 88조 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일본의 GDP 성장률이 1.4%포인트나 갉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지난해 10월부터 소비세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올렸어요. 그래서 일본 경제는 이미 지난해 4분기부터 많이 났습니다. 전기 대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1분기도 좋지 않고 2분기도 좋지 않은데 7월 28일인가요? 시작되는 24일부터 시작되는 8월 9일까지 시작되는 올림픽이 3분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심각한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럼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보시기에 아베 정부한테는 도쿄올림픽 엄청나게 중요한 거는 뭐 제로 내어지가 없는 것 같고 재건을 내걸었으니까 일본 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일까요? 지금요. 일본 국민들은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로서는 도쿄올림픽이 어렵다라는 사람들이 45% 정도. 상당수네요. 네, 할 수 있을 것이다 40%입니다.
네, 거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45% 안에는. 왜냐하면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은 복지를 상당히 줄이고 왜 올림픽을 하느냐라는 목소리도 계속 여러 곳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팬데믹 선언이 있었고 상당히 일본 안에서도 이대로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베 총리의 입장으로서는 올림픽을 성공하여서 그 다음에 중의원 선거로 이긴다라는 거죠. 중의원 선거로 이기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다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벚꽃 스캔들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개헌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뉘앙스는 아베 총리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왜 이 시점에 측흑하고 한국을 막아놨는가라는 문제가 좀 있죠. 왜냐하면 한국하고 측흑에서 사람들을 많이 가서 이게 부흥시킨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완전히 사실상 물론 3월 말까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그렇다면 한국하고 잘 이야기를 하고 협의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3월 말에 다시 이 조치를 연장할 때도요. 우리하고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한국의 어떤 소리만도 하지 않고 갑자기 연장시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림픽이 혹시 캔슬이 되거나 무관중으로 하거나 혹은 제약의 경우는 취소가 되거나 해도 전체적인 생명을 확실하게 연장시켜 놓겠다라는 정책을 지금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교만 정책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화나게 만들자. 이번에도 통보만 했지 않습니까? 위로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을 계속 화내는 정책으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일부러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통보를 했다라든가 위로했다라든가. 그렇게 하면 화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이쪽에. 근데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다 통보를 하고 위로했는데 왜 그 말을 하느냐.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일본 내에서 그것을 믿는 우파 세력들 역시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점을 덮어버리고 촉을 외부에 만들어서 이제 결집시키는 이 정책을 앞으로 계속 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도 그랬으니까 관동 대지진 같은 때도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한국인이 문제가 있다. 우물에 독을 던졌다라고 해서 그쪽에 다 화가 나 있는 민심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소비세 문제도 아까 있고 해서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의 상황이고 코로나 사태에도 잘 대처를 못 돼가지고요. 코로나에 대해서도 병원으로 7번이나 다녔는데 검사를 안 해줬다든가. 그리고 어제 나온 이야기로서는 손정희 회장이 100만 명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 키트를 개발하겠다. 금방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거의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거는 극우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일반 국민들은 검사를 받고 싶은데 그렇지도 않고 해서요. 지금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딘가에 돌리는 정책을 하면서 이제 도쿄올림픽이 취소가 되어도 다른 뭔가 화제로 그것으로 더 덮어버리는 그런 정치적인 수법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아베 총리의 머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일본 해위라든가 극우파의 여러 문화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것을 그 아베 신조가 이제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해 7월에 이제 그 한국에 경제 보복을 했을 때도 사실 그러한 마인드로 했습니다. 이게 다시 똑같은 그 상황이 다른 형태로 오는 것으로 저는 이렇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렇게 구구적이고 약간 망상증적인 어떤 지지 집단을 긁어 모아서 외부로 이제 혐오를 돌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해석이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태준 그렇죠. 상당히 이제 설득력 있는 말씀이고요. 물론 이제 그게 된다는 것은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되겠죠.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이제 좀 회의적인데 그게 과연 될까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 대응도 상당히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아쉬운 게 이제 사실 뭐 당연히 상호주의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잘못하다가는 이제 그쪽에서 원하는 그런 우리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주변국들과 협력해서 오히려 일본의 아베 정권을 포위하는 방식 그리고 일본 내에는 분명히 반아베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힘을 실어주는 방식들로 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교적인 어떤 원칙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정치적 문제로 봐야 되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2018년 위안부 문제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신중하게 우리가 다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부러 강경 대응을 유도하는데 이제 강경 대응으로 반응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게 일본 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후쿠시마 원전 사태부터 쭉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사회 전반적인 상당히 혼돈스러운 상태인데 이것도 아직 해결 안 된 문제인데 여기에 방역 문제까지 겹치고 올림픽 문제까지 겹치고 경제 문제까지 겹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떤가요? 그 마침 어제가 이제 후쿠시마 사건 난 지 이제 그 9년째 되는 해였고 거기 맞춰서 그린피스가 작년 뭐 11월 11월 이제 현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거 보면은 이제 기후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오염 물질이 많이 퍼졌고 뭐 제염을 했다는 곳이 다시 재오염이 되고 그다음에 그 지금 뭐 IAEA에서 허용하는 기준치의 뭐 한 10배에서 뭐 20배 가까이 그 방사능 오염 물질이 나오는 그런 핫스팟들이 지금 뭐 후쿠시마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 뭐죠? 그 성화 봉송하는 거기 있는 지점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옛날에 그 사고 나기 이전에 비해서 뭐 1,700배 뭐 이제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요것만 해도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근데 그 지금 일본에서 그 이제 공식 발표한 게 그 보면은 일본 당국에서 이제 원자력 규제위원회 여기서 발표한 거 보면은 지난 9년 동안에 지표 1m 위에 이제 80km 반경의 지표 1m에 보니까 뭐 오염 물질이 뭐 한 78% 감소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뭐 이제 그 주장들을 보면은 아니 이게 지표 1m면은 당연히 대기 중에 있는 거니까 비에 씻겨 나가든 바람 불든 다 나갔겠죠. 문제는 이제 그 지점 없을 것 같은 지점만 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상당히 들어요. 근데 지금 뭐 이제 숲에 있는 거라든지 토양이나 지금 물로 흘러가 버린 거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전혀 대처가 안 돼 있는 거고 제염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제염으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제염하는 방식도 그냥 오염수를 지금 탱크에 가둬놨다가 지금 방류하려고 하는 거라든지 오염토를 비닐봉투에 지금 쌓아놨는데 태풍에 지금 또 다 실려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덮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코로나19 사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자꾸 이거를 공개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은폐하고 덮고 다른 걸로 지금 막고 돌려막게 하고 지금 이런 비슷한 문제가 지금 재난 상황에서 자꾸 반복되는데 이러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터질 수 있다.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안 그래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청취자들도 또 의견 많이 좀 보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정희진 문자 캐스터. 네, 청취자분들이 주신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콩 아이디 파람님.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서 맥을 제대로 짚고 계시네요. 지금 아베 총리 하는 것마다 실수와 문제투성이인데 지금 일본의 결정들을 보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아베 총리가 국민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유튜브로 의견 주신 사막의 푸른 늑대 청취자분. 고등학교 때 과학 잡지 뉴턴을 읽으며 일본의 기초과학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일본을 보면 제가 생각했던 그 일본이 아닌 듯해요. 갈수록 실망스럽습니다.
콩 아이디 2935님, 만에 하나 도쿄올림픽이 일정대로 개최가 된다면 이건 순전히 일본 외교력의 승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상식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그리고 9년 전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부디 IOC가 도쿄올림픽 취소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유튜브로 의견 주신 유성호 청취자분, 솔직히 한국은 일본이 사과를 해온다면 과거의 잘못들을 용서하고 함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날이 부디 왔으면 좋겠네요. 콩 아이디 오윤재님, 깨끗한 일본은 감추기 때문이며 친절한 일본은 속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취하고 있는 방역에 대한 행태는 그저 외부로 드러나는 걸 막자는 한심한 일본의 속내가 훤히 보입니다. 합리적이고 냉철한 비평과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예, 지금 청취자들도 또 많이들 지적해 주시고 아까 이종필 교수님도 말씀 주셨던 걸 묶어보면 지금 아베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되게 대단히 불투명한 모습.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구 사회조차도 이제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뭔가 우리가 믿을 만한 뭔가를 주고 있는 나라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신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일본 전문가는 뭐 그런 거 음모론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홍사카 교수님? 그래서 이번에 중국하고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봐도요. 음모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혁다 나오키라는 대단히 유명한 극우적인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아베 신조 일본 전이 절친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트위터로 아까 같은 이야기를 계속 날렸습니다. 아베 총리는 정말 죄를 짓고 있다. 그것은 중국을 막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해가지고 또 많이 보던 모습이네요, 우리들. 예. 근데 트위터로 계속 콘서트를 날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죠. 이렇게 지지층이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아베 총리한테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척하는 놈들이 있다라고 해서 다 풀어버리겠다라든가 그런 우리가 진짜 지지주인데 그 우리에 대해서 지금 아베가 하고 있는 행태는 정말 안 좋다라고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또 한 사람하고 28일에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베 총리가 그때 상황을 또 트위터로 날렸어요. 예, 그 사람이. 물론 그러니까 다 진실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트위터에는 그때 아베 총리는 다 받아들였다. 우리가 고위 협박조로 이야기를 했다. 중국하고 한국을 막아라. 그렇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 네, 그 다음에 3월 5일에 그러니까 어디에서 결정했는지 모르는 그러한 결정을 한 거죠. 아베 총리가. 그리고 이탈리아를 왜 그러면 막지 않았냐.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베 총리가. 그때 뭐 중국하고 한국은 사실상 지금 전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끝나가는 상황인데 왜 맞느냐. 이탈리아라든가 거기는 지금 사실상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쪽으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한국하고 중국을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는 답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음모론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핵심 지지 그룹이라고 얘기되면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비선의 존재라든가 아니면 강고한 지지층 위주의 어떤 이상한 의사결정의 구조, 불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적이 되는데 요약해 보시면 결국 한국도 굉장히 좀 곤란하잖아요. 결국 옆 나라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더 문제는요. 그때 이사가요? 그때 혁다 나오키가 하는 이야기가 아리모토 가오리라는 사람하고도 같이 만났어요. 그때 저널리스트인데 아리모토 가오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제를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경제는 코로나로 망가질 만큼 망가질 것이고 한국하고 중국을 막아놨다고 해서 경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아베 신조가 동의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결정하는 그러한 스타일.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에 결정에 대해서 의사록이 있는가 해위록 이거 요청했는데 해위록이 없대요.
그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앞으로는 잘 쓰겠다고. 그러나 대책 회의에서의 회의록은 쓰겠다라는 이야기고 대책 회의는 그냥 그 어떤 위원의 장이 아니라 그냥 통과하는 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연락 회의라든가 피선 실세들하고의 이야기는 계속 그 기록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참 불투명성의 문제가 확실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주제 가지고 함께 해주신 이인철 소장님, 이태강 교수님, 이종필 교수님 그리고 호스카 유지 교수님 네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